지금부터 제5차 교육혁신 미래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5차 교육혁신 미래포럼의 사회를 맡게 된 대구교육대학교 교무처장 백중렬입니다. 교육혁신 미래포럼은 디지털 교육혁신과 미래교육 방향 모색을 위해 교육부와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함께 추진하는 논의의 장입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여정으로 신뢰 기반의 에듀테크 공교육을 위한 보안 전략이라는 주제로 공교육 현장에서의 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보안 그리고 안전한 에듀테크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전국 교원 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이신 전주교육대학교 박병춘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포럼의 공동주관 기관인 대구교육대학교 배상식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부회장이신 서울교육대학교 장신호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김왕준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주교육대학교 권성용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 김성규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대학교 신혜경 부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 총장 직무대리인 김상미 교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포럼 주관기관인 캐리스 정재영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 대학이 겪고 있는 평가와 관련된 문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러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논의하게 될 이 포럼이 학교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할 때 갖춰야 할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혜 나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5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육혁신 미래포럼은 오늘 이 자리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포럼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전국교원양성대학교가 함께 교육혁신과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고 공교육의 미래를 열어온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민감한 학습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보안 역량을 갖춘 신뢰 기반 수업 실천은 단순한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책임감과 안전한 활용 능력을 학생들이 내재화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빼고 설명을 드리면 운영의 부실인 거예요. 결국 아이디, 패스워드. 여러분들 패스워드를 혹시 여러 사이트에 같은 거 쓰십니까? 혹시나? 비슷한 거 여러 개 돌려 쓰십니까? 예를 들어 네이버 로그인한 비밀번호가 구글이랑 비슷합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운영과 관련된 거죠.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관리자 비밀번호 중에 하나가 어드민 1234 혹은 거기에 느낌표 이 정도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운영 부실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순 실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취약점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최근에 이제 알려진 내용인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말씀드리면 대기업 S사가 있습니다. S사가
이제 해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서버를 열어놨어요. 왜 그러냐?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최신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일부러 가짜 서버를 만들고 들어오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어떻게 정보를 탈취해가나라고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런 가상의 서버를 만들어 놓고 함정을 판 거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해커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해킹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알려졌죠. 그래서 S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우리가 일부러 덫을 놓아놓은 거고 그 덫에 빠진 거야. 우리가 그러고 분석해서 이제부터 우리 서버 보안에 쓰면 돼. 우리 잘했지요?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처음엔. 근데 해커들이 공개하는 자료들이 너무 진짜야. 아니 그래서 이게 왜 어떤 일인지 봤더니만 담당자가 그 서버에서 구글 로그인을 했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실수입니다. 그 구글 로그인을 여러분들 우리 대학에서 공용 컴퓨터에 구글 로그인 하십니까? 그거 로그아웃 하고 가시나요? 로그아웃을 안 해서 정보가 많이 유출됐다. 대표적인 담당자의 실수입니다. 별거 아닌 것이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유명한 방식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파라미터 변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URL에다가 특정한 정보를 넣게 되면 정보가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구성이고요.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들, 학부생들 유명한 SNS 공유 사이트가 뭐죠? 에브리? 거기에 이 공격을 받아서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 인젝션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 가장 마지막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거나 업데이트를 안 해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지만 보더라도 벌써 머리가 아프잖아요. 나는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기술을 잘 모르는데 저걸 다 어떻게 하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테크, 기술을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문제들이 함께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사회, AI 사회,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교사의 역량으로 함께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해킹을 보게 되면 뭐 서버 해킹부터 시작해서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이러한 유형들은 결국에 다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 그렇게 복잡한 기술을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서버 해커들이 이제 뭔가 엄청난 기술을 사용한다기보다 정말 단순한 실수들로서 발생하는 게 많다. 그게 시사점입니다. 교육계는 이제 좀 표현이 좀 죄송스럽지만 가성비가 좋은 표적입니다. 왜 그러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하지만 보안을 상대적으로 기술 회사들에 비해서 이제 단단하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표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취약점과 관리 부실로 대변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서버들 관리하면서 항상 상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구조적으로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당연히 우리는 그 공교육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나와 있는 가이드들도 있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조금 더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데이터에 대한 책임 의식,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관리하는 거에 대한 점검, 그리고 이거를 누가 관리하고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초중고 학생들 실제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업에서 활용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의식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캐리스에서 많은 연수를 준비하고 있고 이미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연수를 통해서라도 우리 인식을 강화하는 역할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당연히 회사는 잘해야 되고요. 우리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은 스스로가 지키는 방법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개씩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학생은 개인정보 최소 제출을 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회원 가입할 때 선택사항들 사실 입력하십니까?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어린 학생일수록 입력한이 있으면 다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 채웁니다. 보통은 이제 필수 사항 정도로 채우고 내가 교육 서비스를 더 받기 위해서 필요하면 채우는 형태의 조금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정을 안전하게 관리인데 사실 오늘도 저희 부초 가서 실습해서 봐서 제가 학생들 그 이제 태블릿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로그인이 이미 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비밀번호를 바꾸냐? 그렇지 않죠. 또 이제 학기가 시작할 때 한번 세팅한 걸로 끝까지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 링크가 오거나 뭔가 문자가 오면 사실 우리 실버 세대들도 그렇긴 한데 의심스럽지만 일단 누릅니다. 이제 그러한 링크들 좀 주의해야 되는 교육들. 그래서 최소한 3개 정도만 우리 학생들이 알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중인증. 선생님들은 보통 반의 관리자 권한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의 데이터들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중인증, 그러니까 문자를 한다던가 이제 뭔가 이제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 바꾸서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카톡 정보까지 해가지고서 되는 그런 이중인증 암호화 강제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침들 이런 것들을 준수해서 내가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참고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관리자 입장에서 약간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들 혹은 백업본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미국에는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정보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선생님들이 살펴보시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것까지 한번 살펴보고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학부모님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와서 학생들 계정이 있어요. 당연히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 학생들이 개인 계정들을 다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호하는지 플랫폼을 사용할 때 문제는 없는지 한 번 정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관심 있게 본다는 건 뭐냐? 실제 학생이 개인정보 동의를 어떻게 해놨는지 실제 그 제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 자신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뭐 피싱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뭐냐? 홈 네트워크라 그래서 공유기들 갖고 있으시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공유기 업데이트 정도 가정에서 이 정도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에듀테크를 활용하게 되면서 가정이라든가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당면할 만한 이슈들 그리고 각각 주체로서 교육의 주체로서 어떤 내용들을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혹시 내가 로그인한 계정 이중 암호 보안 해놨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지금 쉬는 시간에 휴대폰 문자와 비밀번호 2개가 일치해야 되지만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해두면 오늘 강연이 보안으로서 유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 종이 문서보다 사실 디지털로 이루어진 개인정보가 훨씬 많이 수집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클라우드에 올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별도의 저장 장치를 이용한다거나 또는 암호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파기 절차에 따라서 종이 문서 또는 디지털 문서들을 파기하게 되는데요. 1년에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종이 문서의 개인 정보가 몇 건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네, 답을 요구한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저희 학교 거 예시고요. 대략 9,500건, 거의 10,000건이에요. 파기하는 문서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말 되면 교실에서 나오는 개인정보 서류가 거의 뭐라고 하죠? 포대자루로 하죠. 포대자루만큼 나옵니다. 교실에서. 그만큼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문제는 에듀테크가 학교에 들어오면서 다루어야 될 개인정보가 더 많아졌습니다. 학교에서 에듀테크를 구입할 때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뭐 구입 금액에 따라서 뭐 수의 계약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뭐 G2B나 S2B 또는 쇼핑몰이나 또는 업체를 통한 구매 대행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가 학생의 이름, 반, 번호, 연락처, 뭐 닉네임,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학생들의 사진, 그리고 학생들이 올린 영상,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이름, 연락처, 아이디,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에듀테크가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이력, 평가 결과, 그다음 학생들이 작성한 글, 상호 간의 피드백, 그다음에 교사와의 피드백 또한 학생들의 중요한 개인정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저희가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AI 디지털 교육자료 포털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기본 데이터라든지 학습 이력 데이터 같은 평가 결과, 그다음에 글, 피드백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데이터를 또 수집하게 됩니다. 녹음이라는 기능이 있으면서 발생하는 건데요. 학생들의 음성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회 정서, 인문, 학생들의 감정 조절 이런 부분이 강조되면서 이런 에듀테크 플랫폼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의 감정 상태라든지 이런 글 상태들도 많이 모으게 되는데요. 저희가 학교에서 뭐 선도학교를 운영하든 또는 예산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구입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는 기업에게 분명히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쓰는 플랫폼에서 학생들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페이지가 사실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을 때 짐작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 정도 할까? 근데 어떤 업체들은 이렇게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예시를 올려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린 이런 걸 수집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이죠. 어떤 그 코스웨어 업체의 그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보면 내 연락처 단말기 주소록 내에 저장된 연락처 정보 제3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한다라는 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건 지우지 않았을 뿐 수집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내 디바이스에 있는 내 주소록 내의 연락처를 수집한다는 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이슈가 된 게 사실 올해 8월에 교육부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이 에듀테크가 교육 자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6월부터는 이 교육 자료에 대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 자료의 정의 규정이 신설이 되면서 교육 자료라는 개념에 저작권사 저작물, 그다음에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구 AIDD 포함, 그다음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자료인데요. 그 중에 지금 뭐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은 다들 아시고 계시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가장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준수해야 될 기준의 적용 시기를 26년 3월 1일, 그러니까 만약에 26년도 3월 1일부터 학교에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로 선정하고 교육 자료로 선정할 경우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만약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교육부 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든지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보안 심의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명확한 기준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겠죠. 혹시 이거 알고 계시나요? 교육 디지털 원패스 학생 AI 디지털 교육 포털에 들어가 보시면요. 저희가 크롬에 보면 자동 로그인 기능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근데 얘는 아이디를 누르면 자동 로그인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3, 4학년 아이들에게 아이디와 비번을 매번 칠하는 거는 마음속에 많은 살이를 생기게 하는 활동이거든요.
근데 되게 웃기게도 비밀번호 칸을 치면 자동 저장된 계정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매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활동을 만약에 하려면 학생들에게 1인 1디바이스로 이 아이가 계속 자기 기계만을 만질 수 있도록, 즉 공용 기기가 아니라 개인 기기와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면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굉장히 쉽게 에듀테크를 쓸 수 있지만 보안상으로는 1인 1디바이스가 필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적용되는 게 저희 대구교육청에 떠 있더라고요.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과 대구창의용학교육원도요. 이 체계가 잡혀 있더라고. 아이디를 누르면 자동 로그인이 뜨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칸을 누르고 나서부터 이 자동 로그인 칸이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작지만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럼 학교에서 뭐를 하고 있느냐? 저희가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계정을 생성하지만 관리자는 가급적 1명 이상을 두지 않습니다. 즉 관리 인원을 최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옆반 선생님들도 예를 들어서 제가 1반이면 2반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제가 열람하면 안 돼요. 즉 담임들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되지 않는지, 특히 이제 학교에서 뭐 학생들에 대한 개인정보도 수집하지만 여러 강사분들의 면접을 보거나 할 때도 서류를 받을 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에듀테크를 사용하는 차원에서의 윤리교육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 학교는 이렇게 보니까 되게 무섭네요. 네. 저희 학교는 이제 학생들하고 항상 이 디지털 123 캠페인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매주 수요일은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고 소통하는 날. 뭐 그것도 있지만 디지털을 쓸 때 내 개인 정보를 보호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효과를 주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건데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제 2학습터 시절 저희 반 전체에 대시보드를 띄워놓고 1번 80% 좋아, 2번 50% 이거 아닌데 3번 20% 오늘 나만 사고 갈래? 이런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 따지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근데 그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잘 챙기고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잘 생각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저희 클라우드에다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나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이중인증 체계 꼭 하고요. 그다음에 백업 자료를 마련해 두고 그다음에 이게 좀 어려워요. 교육이냐 윤리냐 항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사용하기 적정한 연령인지 우리가 가이드를 지키고 있는지 꼭 한번 저희끼리 살펴보고 학생들에게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불을 통해서나 또는 서류를 통해서 전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령 정보들도 제가 찾아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교사 동아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년째 참여하고 있고 교사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업 사례를 만들어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수업도 하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캐리스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요 AI 윤리나 인공지능 윤리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들이 잘 만들어져 있고요. 디지털윤리.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개인정보나 그다음에 윤리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초등학생들이 GPT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네, 회원가입은 안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GPT 같은 경우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웹 접속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누차 저희는 이제 정신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의 계정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요새 학생들은 자신의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항상 구글 자동 로그인을 쓰기 때문에 자신의 계정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냐? 교수님께서 거의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바라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에듀테크 기업에서 자기들이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학교에게 좀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에듀테크를 썼을 때 너희들이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들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통해서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사실 학생들 개인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학교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이트 자체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게 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학교 중심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부모들에 대한 그 인식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학부모 차원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가 가능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라는 건 기한이 지나면 폐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의 그 학습 데이터가 그 다음 해에 이어질 때 또 유의미한 결과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민간 에듀테크 기업을 사용할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전원 파기 조치되고 저희에게 이관되는 자료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가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종합토론 진행을 맡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테크 진흥부 김재은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발제를 통해서 학교 현장의 정보 보안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고민과 대안들을 함께 나누면서 공교육을 위한 신뢰 기반의 에듀테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자 두 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대구교육대학교 심재권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구 숙천초등학교 전용욱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그 캐리스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바로 대구 숙천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토론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오지석 장학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로 저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정순원 윤리감사실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교원을 대표해서 대구교육대학교 장유정 학생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오늘 발제를 들으신 패널분들의 소감과 의견을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지석 장학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앞으로 그만큼 정보 보호, 정보 보안 이쪽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특히 교수님이 이제 선생님 그리고 학생 그리고 또 한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님들까지도 어떻게 정보 보호와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될지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용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학교 단위에서 실제로 하고 계신 내용들 아까 보셨겠지만 한 해 학교에서 생산되는 개인정보의 양이 엄청난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만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도 단순히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일로서 접근할 게 아니고 중요성을 좀 인지를 하고 그렇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역시나 이런 것들 정보 보안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학교 단위에서 문화가 좀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이 접근이 좀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두 분 정말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저는 그 법적인 측면에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신 교수님 발표 뒷단에 이제 코파에 대한 부분 얘기는 해주셨는데 코파는 주로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을 중심으로 지켜야 될 법령을 소개하고 있고요. 사실은 미국의 더 중요한 법령은 이제 페루파라고 해서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라는 게 78년도에 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학교에서 학생 기록들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데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나중에 좀 더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 선생님께서 아마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초등교육법 교육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원에서도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아마 좋은 방안이 만들어져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건 뭐 저희 원의 노력뿐 아니라
또 여러 부처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에 계신 분들도 같이 노력해서 좀 학교 현장에 그런 혼란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원에서도 지금 정보보호본부에서 보안 부분과 보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현장에 어려운 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번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에듀테크의 발생 이런 활용이 점차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보안의 중요성과 그리고 보안 문제의 전략 그리고 심각성을 한 번 더 일깨워 주신 것 같아서 저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더욱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비 교원으로서 실제로 교생 실습을 나가거나 아니면 교육 봉사의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였던 적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에듀테크를 사용할 시에 앞서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다양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를 단순히 저 개인만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미래 학교 현장에 나아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때에도 이러한 보안에 유의하여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정보보호 침해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앞서 발제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그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연수 역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공교육 보안 강화를 위한 노력은 크게 4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초기 단계에서 문제가 없도록 예방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보안 관제 및 정보 보안 활동을 저희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월 1회 그 자기 컴퓨터에서 내 PC 지킴이라든지 그다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PC 필터 나중에 이제 대구교육청 근무를 하시면 이제 이걸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월 1회 하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런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기반 조성 및 예방 활동으로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저희 오늘 여기 캐리스에서 와서 보니까 여기도 교육부에 사이버 관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듯이 저희 대구교육청 자체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외부에 사용된 에듀테크 서비스까지는 아니더라도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보호 활동을 그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개인정보 관리 표준안이라든지 아까 전용욱 선생님이 보여주신 학기 초에 개인정보를 일괄로 동의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행여 뭐 이런 일을 없애야 되지만 만약에 이런 보안에 침해되는 사고나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또 감사까지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이렇게 잘 지킨다 하더라도 AI 이런 기술이 접목돼서 좀 더 지능화되고 첨단화되는 이런 사이버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연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학교에 이제 정보보호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의무적으로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 두 분의 노력으로는 이제 전체 교직원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그 대구교육연수원에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그 연수 콘텐츠를 만들어서 선택적으로 희망하시는 분은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15시간 이상 매년 반드시 듣도록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교는 가까워요, 캐리스랑.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구교육청이 초등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에게는 디바이스가 거의 1인 1디바이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로 기준했을 때로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 1년 동안 본인의 기기만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뭐 특정 브라우저가 아니더라도 자동 로그인 기능을 활용한다면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 1디바이스일 경우에 효과적인 거지 공공 디바이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교 예를 들어 3학년 선생님을 기준으로 개인 정보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1디바이스로 자동 로그인 기능을 가르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도 그렇고 제가 이제 연수를 가서 선생님들께 여쭤봐도 그렇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처음 알려주고 접속하는데 2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용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해서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컨텐츠에 접근하는 시간이 2시간이거든요. 처음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줄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로그인이 되지 않아요. 저랑 계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인 1디바이스 환경이라면 자동 로그인 기능을 이용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고요. 뭐 2022 개정 교육과정하고 연관돼서 얘기한다 보면 근본적으로 아이들에게 디지털 소양을 키운다는 입장에서 이 계정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아까 선생님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 에듀테크 제품을 쓸 때도 사실 개인정보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공개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의 23년도 전면 개정을 또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기준을 좀 강화하고 있어서 그나마 그런 수준을 높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실은 이제 유럽의 GDPR이라고 하는 법령과도 이제 서로 많이 연관돼 있고 아시겠지만 유럽이 세계 최초로 AI 관련된 법률을 제정을 하고 있는 것도 아시겠지만 이렇듯 이제 그 미국 쪽과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관련 규정들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더 보안 쪽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나라 학교에서 그 해외 에듀테크 제품을 쓰실 때도 우리나라 제품 쓰시듯이 좀 잘 알아보시고 그 처리하는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만 14세인데 외국 같은 경우 13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처리 방법이나 또 요즘 AI로 처리될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요구해서 사실 그 우리나라 법률에는 이제 그렇게 해외로 줄 경우에는 국외 이전에 관한 법률 규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이전을 할 때는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해외에서 개발된 에듀테크 제품들을 쓰실 때는 조금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저희가 지금 그 개인정보 수집 비용 동의서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국외 이전 관련된 그러니까 해외에 에듀테크 제품을 이용할 경우에 별도 동의 받거나 이런 것들도 좀 논의해서 만드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하시면 동의 받거나 이럴 때 조금 더 주의해 주시고 해외 제품들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박소림이라고 합니다. 우선 발제와 패널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분들이 에듀테크라는 것이 수업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는 분명하지만 또 동시에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 수집이 수업 목적상 필요한 수준인지
또 어디까지가 고지된 목적 내에서의 적정한 활용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게 교사분들이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발제해 주신 심재경 교수님께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데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제 에듀테크를 선택하는 게 국가가 이거를 쓰세요라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거나 뭐 동기 유발을 하거나 뭐 학업적인 측면, 뭐 인지적인 측면 등등등에서 도움이 되니까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그 에듀테크가 혹은 플랫폼이 과연 어느 정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전용 선생님이 해주셨듯이 그게 좀 모여 보였으면 좀 편할 텐데 좀 어딘가 자꾸 숨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게 적당한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뭔가 내용들이 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별이라든가 학생들의 뭐 채팅 기록이라든가 이런 내역들이 쓰여져 있는데 이게 우리의 학습 목적, 그러니까 내가 교사가 이걸 쓰는 목적에 부합하는가, 이거를 사실 판단하는 주체는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았을 때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을 봤을 때 수집하는 데이터가 최소로 수집되고 있는지, 이게 기한이 예를 들어서 나는 1년 정도 사용하거나 이제 단기간 사용할 건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5년을 뭐 기록한다든가 뭐 삭제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판단의 경계를 우리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내 마음속에 수립을 하고 그래서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 그다음에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가명화 처리한 다음에 학생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더 좋은 교육,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플랫폼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어느 정도까지 내가 확장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3자 동의를 한다, 제3자에게 제공을 해서 교육 서비스에 광고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거는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론을 정리를 해드리면 선생님 입장에서 이거는 납득할 만한 지점이야. 여기까지는 내가 확장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네. 그다음에 요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런 좀 기준점들을 설립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지침이라든가 이제 기준으로 나오게 될 건데 이제 용어들로 아마 활용이 될 겁니다. 제가 하나만 꼽아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드리면 권리의 영향이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한 건데 내가 학습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과 내가 데이터를 그 기업한테 주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플랫폼들 들어가 보면 개인정보 창에 토글 버튼이 있어서 지금부터는 내 데이터를 수집하게 내가 허용할 거예요 라고 토글을 하거나 끄면 지금부터는 수집하지 않게 할 거예요 라는 거를 우리 학생이, 학습자가 혹은 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좀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엔 우리가 기술에 무서워서 이걸 못 쓴다, 안 쓴다 이런 거다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학업, 자기 주도성, 교사 주도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관점에서 우리가 잘 관리하는 형태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답변. 일단 이번 최근에 교생 실습을 다녀오면서 많은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그중에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관련 글과 사진 그리고 노래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AI 기반의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동화책을 만들어보는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학생들이 열심히 잘 참여를 해주었기 때문에 무사히 수업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때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똑같이 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로서 학습의 진행과 그리고 효과를 위해서 그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였지만
학생들이 활동을 진행해 나가면서 자신의 작업물에 학생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학생들의 감정이나 정서가 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그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학생들 간에 서로의 작업물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작업물에 대해서 누군가는 놀리는 친구도 분명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걸로 인해 상처를 받는 친구들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예비 교사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를 학교에서 미리 공부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럼 그리고 지금 이런 토론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정보 보안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감수성을 앞으로 좀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살아가야겠다,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통해서 제가 발제자분 자료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올 3월달에 시행된 그 마이 데이터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지금처럼 사실은 오늘 주제가 이제 정보 보호, 보안 이런 내용이라서 사실은 좀 지키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소극적인 정보를 다루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시대에는 이런 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또 활용해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 개인이 자기의 권리나 주체성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자기한테, 그러니까 제가 어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제공을 했을 때 그 회사만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나한테 그 정보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거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그 다른 곳으로 그 정보를 보내는 거에서 본인이 지사 선택을 통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여러분들 다 핸드폰 쓰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3개 통신사의 각각의 쓰는 곳 한 곳에만 자기의 개인정보가 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다른 회사에서도 민감한 정보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제공하도록 하게 되면, 제가 쓰는 통신 그 데이터나 아니면 통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매달 좀 가성비라고 하죠. 합리적인 요금제를 제한을 받는다든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말고 다른 곳에도 제공을 해서 그것보다 훨씬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의 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지,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에 조금 더 나아가는 형태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수성도 높이시고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선생님들한테 뭐 연수를 하게 되면 이 에듀테크는 이래서 편리하고 좋습니다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보안 이쪽을 얘기하게 되면 항상 제일 편한 부분부터 먼저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학교에서 제일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클라우드인 것 같아요. 수업 자료를 클라우드에 넣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의 개인정보, 나의 개인정보, 그다음에 이런 개인정보들을 클라우드에 넣지 않는 행동 하나만으로도 나의 계정도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실에 있는 소중한 친구들의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유정 학생께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미래 수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역량 평가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서 그것을 모의 수업 전에 한번 점검해보는 차원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모의 수업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필요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도구를 선정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모의 수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 해외의 유료 또는 무료의 에듀테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에듀테크를 사용할 때 해당 서비스가 학생들의 그런 데이터를 명확하게 그리고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수업을 끝나고 나서 이런 데이터가 안전하게 파기되는 기준이 명확한지를 이용 약관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서비스가 제3자 제공이나 아니면 마케팅 등의 용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학생들에게 유의하여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은 정책으로, 또 현장 교사는 실천으로, 또 저희 같은 기관은 제도와 기술로, 또 미래의 교사는 습관으로 신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 기반의 에듀테크는 거창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로 오늘 토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5차 교육혁신 미래포럼 종합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패널분들 그리고 또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이크를 사회자이신 대구교대 백중렬 교무처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올해 마지막 포럼을 저희 캐리스에서 하게 돼서 더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저희 교육부와 저희 캐리스뿐만 아니라 교원 양성 대학 총장 협의회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은 공동 주최해 주신 대구교대 우리 또 교무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캐리스를 방문해 주신 대구교대 예비 교사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훌륭한 미래의 교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내 차례에서는 어떻게 하면 과목별로 잘 쓸까를 고민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신뢰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생각되고요. 잘 쓴다는 의미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롭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두 가지 방향, 잘 쓰는 쪽과 안전하게 쓰는 쪽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 캐리스가 더욱더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실 우리 직원분들이 오늘 많이 와주셔서 오늘 의미 있는 논의를 더 뜻깊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추운 겨울 맞이해서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차 교육혁신 미래포럼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